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 사유리 씨는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저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사유리 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혼자 아이를 낳자는 결심을 했고 결국 지난 11월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유리 씨의 출산은 우리 사회에 결혼 없이 남편 없이 엄마가 될 권리라는 낯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혼 출산이 한국 사회에서 불법인지 아닌지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출산을 규정하는 법들에 비혼 여성이 주체인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규정은 없는 사각지대라는 거죠. 따라오는 물음들 여전합니다. 정자 주인이 아이의 아빠일까요? 혹시나 남의 정자를 이용해 얻은 아이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 출산 방식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꾸준히 소송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질문, 비혼 출산에 대해 짚어봅니다. 자, 사유리 씨가 지금 SNS로 이 아이 사진을 계속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젠인데 온전할 전자, 이게 일본어 발음으로 젠인데 나의 전부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아들이 나의 전부다. 자, 지금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예. 자, 어쨌든 이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이런저런 좀 질문거리를 던져줬죠. 자, 일단 젠 확실히 사유리 씨 아들인 거죠. 예, 법적으로? 확실히 사유리 씨의 아들 맞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경우 이제 법원이 엄마와 아이의 친자 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신고나 판결이 없어도 친자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넓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2018년 대법원은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의 경우에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자녀의 출생만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생긴다. 반드시 호적부에 기재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로서만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유리 씨가 출산한 아이 법적으로 그의 친자이고 사유리 씨가 사망할 경우 상속 1순위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사유리 씨한테 뭐가 됐든 정자를 준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 스타워즈 다스베이더처럼 I'm your father 막 이래버리면 야, 이거는 좀 그때부터는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없는 걸로 아직은 알고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여성의 아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법률론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추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하든지 다른 관계를 밝혀서 아버지가 이 사람이 내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인지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법률용어로 인지인 거고 인지. 이게 프로스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네 아비다. 이게 인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자를 기증한 경우도 그 인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기증했던 남성이 나중에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사례들도 있고 인정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자 기증은행 같은 곳에서는 누가 기증을 했고 누구에게 갔는지를 아예 모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알려준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증을 받는 쪽도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찾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만약에 진짜 찾아낸다라면 그리고 주장을 한다라면 받아들이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유리 씨 출산이 계속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비혼으로 출산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익숙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이게 앞서서 공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금전적인 조건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것만 아니면은 미혼 여성이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실제 시술을 해야 하는데 의료 현장의 윤리 지침, 그러니까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윤리 지침에 따르면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윤리 지침에 따라서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의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이런 난임 같은 경우에 난임 시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체외 수정 등을 통해서 이제 난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부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질병입니다. 아하. 내가 난임이 있다고 미혼인데 난임이 있다고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 아하. 거고요. 또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은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만 하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일단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할 만한 이런 병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제 한 번에 이제 300만 원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난임 시술 지원비도 법적인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정자를 기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이 정서상 그렇게 기증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선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정자은행이 5곳이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다 기증만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생명윤리법이 만들어지면서 돈을 받고 이 정자를 판매하는 거를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난임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가 원하는 어떤 뭐 혈액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성의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력이랄지 의외로 그런 것들을 또 원하는 난임 부부들도 불임 부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업적인 정자은행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게 매매라는 것도 불법이라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요즘 여성들 진짜 뭐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 결혼은 하기 싫은데 엄마는 되고 싶다. 진짜 그런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너무 많죠. 저도 제 주변에도 예전부터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늘 많았고 후배들도 많고 제가 어렸을 때 선배들도 많았는데 근데 이제 사회 인식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럼 무슨 뭐 그렇죠. 처녀 아이를 낳는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게 무서워서 꿈을 못 꿨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 작년 말에 연구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30% 국민이 비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는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변에 한 40 정도가 넘었으나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들도 너무 많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의 어떤 그 구조 안에 들어가긴 너무 부담스러운데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건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하고 또 모성애는 본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사유리 씨가 지핀 불이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더 많이 활활 지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정자를 기증 받아서 아이를 얻은 그 아버지가 난 얘 내 자식으로 인정 못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소송이 실제로 있어서 있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진짜? 유명한 소송이었는데요. 어떤 부부, 이제 1985년에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계속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왜 그럴까 봤더니 알고 보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던 건데요. 이에 부부는 1993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정자를 제공받아서 시험관 수술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는 자연임신으로 둘째를 가졌는데요. 이 부부 살다 보니 2013년에 불화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하면서 이 남성은 이 자식 2명 모두에 대해서 나의 친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부인이 싫어서 이혼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아이들까지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네, 방금 공 기자도 얘기했지만 일단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임신이라는 게 이 혼외자로 이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첫 번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갖게 됐는데 이것도 내 자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시험관 시술에 동의한 적이 없다. 우리가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갖긴 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제 아내가 하고 싶어해서 아내가 하는 일을 묵인했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의료법상에 이제 진료기록부가 10년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그 당시에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93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거 왠지 사랑과 전쟁에 한번 나왔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생물학적으로 지금 이 경우는 두 아이 모두 남편의 친자는 아닌 건데 대법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 대법관들도 굉장히 경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남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 주장을 안 받아들였어요. 일단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난임 시술을 할 수 있느냐를 다룬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관계일 때만 의사 윤리 지침에 의해서 난임 시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일 때 했다는 얘기는 동의를 했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한번 동의를 해서 그래서 인공수정해서 자녀를 가졌는데 이후에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에 번한다. 그러니까 금반원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민법의 원리인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 왜 전에는 허락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 나는 그런 동의한 적 없냐라고 말을 바꾸냐. 허락할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는 혼외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있어서 이미 자신의 자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아이로 기재를 하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실상 입양이 된 거라고 본 겁니다. 아, 입양. 예. 그리고 입양이 됐으면 입양의 경우는 파양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 이게 파양의 사유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어. 이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것과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건 그렇죠. 별개 문제고 그렇죠. 게다가 파양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두 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뭐 법원이 자식이라고 본 건데, 자, 이번엔 또 다른 좀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 그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애가 친자식이다 아니다 뭐 이걸 두고 좀 소송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2009년에 결혼한 여성은 불임 판정을 받고 2011년에 시험관 시술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원해가지고 남편의 정액을 냉동해 뒀는데 이 남편 둘째 아이를 보기 전에 암으로 사망했었는데요. 당시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홀로 이제 아이를 둘째를 갖고 싶어서 남편의 정자를 이제 해동을 해서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낳고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주민센터 측에서 아이의 친부가 사망을 했으니 아이의 이제 호적에 남편의 친아버지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이 여성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여성의 첫 아들과 둘째 아이가 아버지가 같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혈연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친아버지를 올려야 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 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들 뭐가 됐든 새로운 정말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져준 것 같아요. 좀 네. 어떻게 정리하고 싶습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기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정상가족이라는 것의 범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유난히 좀 핏줄 중심의 가족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내 핏줄이어야 그리고 이제 뭐 가급적 아이가 둘이면 좋고 하나여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그 이상화된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족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렇게 비혼 가족도 있고 소수자 가족도 만들어지고 또 다문화 가족도 만들어지고 또 재혼 가족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가족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추구하는 핏줄만 어떤 강조할 때인가. 그래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광범위한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또 해줘야만 그렇죠. 이것이 또 현실적인 적용이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열어놓고 계속해서 의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아이템을 준비한 공 기자 생각도 좀.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말했던 이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제도가 좀 미비하다라는 점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대리모 제도였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대리모 제도라든지 뭐 인공자궁 등 출산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이거에 대한 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법원 자체도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다양한 출산의 방식,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촘촘하게 메울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십니다. 예. 지금 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뭐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끼리 정말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네요.